네, 여러분 수업을 시작. 목이 아파가지고.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사관리 끝났고 경영조직론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조직론도 조금 이제 그 강의를 제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이제 목차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사관리와 똑같이 이제 제 소개를 짧게 드리고 강의 소개, 그리고 이제 연기의 목표, 그리고 이제 과목 소개와 공부 방법, 과제 계획과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제 OT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내용을, 진도를 이제 이렇게 나갈 건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여러분들 경영 조직론이에요. 그러면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조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사관리를 그러니까 경영조직론이랑 인사관리랑 서로 시너지가 난다. 이제 그런 말을 얼핏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시너지가 날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시너지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제가 더 면밀하게 그런 내용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과 인사관리가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러니까 과목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목에 맞는 공부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이 얼핏 보기에는 두 개 다 뭔가 경영 과목이고 그게 그거 같은데 어떤 점에서 다르지?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쭉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진도 부분에서는 조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이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걸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굳이 그 목표를 이윤 창출이라고 굉장히 딱 집어서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업은 이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뭔가 이 비영리 기업은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사관리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리 기업을 전제로 하고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영조직론은 사실은 뭐냐면 이런 어떤 이 기업이 어떠한 산업이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외부 환경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떤 환경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인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인간과 또 다른 인간들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행위를 해야 하는지, 관리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이 경영조직론이다. 그래서 조직의 개념을 보고 조직과 경영, 그러니까 즉 경영조직론에서 주로 어떠한 것들을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조직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목표라고 했죠. 그 목표를 우리가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측정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 효과성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인사관리 시간에 제가 조금 앞쪽에 그 자기소개와 그리고 이제 과목 소개 저 부분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인사관리 들으시는 분이랑 경영조직론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들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경영조직론을 또 따로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같이 들으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조금 빠르게 처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봐주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그래서 제 소개는 아시죠, 여러분들? 28기 공인노무사 합격했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서 현재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은
이거 약간 특징적인 거는 인사는 12회였죠. 근데 경영조직론은 1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회로 되어 있어서 2회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경영조직론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회독을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인사관리랑 12회에 끊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렇게 날림이 된다. 이제 그러한 좀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차를 아예 늘려서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연기 마지막 수업을 제가 보강을 6시간을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올해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아예 이렇게 예방을 하고자 그래서 다른 학원들도 다 똑같이 이제 2회씩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14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인사는 그러면은 이제 한 중간에 끝나죠. 종강을 하죠.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언제까지 하냐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들도 솔직히 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나랑 같이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하고 싶으면 우리 저녁에 뭐 여기 뭐 치맥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 것 같으니까 인사관리를 종강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인사관리가 종강을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인사관리 시간에 경영조직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그래서 마지막 2회차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우리 일정을 가져가자.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교재가 2권이에요. 주교재가 2권이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뭐와 똑같냐? 인사관리랑 똑같이 교수저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지금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조직 이론과 설계. 그래서 데프트 교수님의 조직 이론과 설계는 저에게도 되게 의미가 큰 게 제가 수험생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예에 합격을 했는데 동차 때는 당연히 시간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제가 막 수험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고 뭔가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이제 저는 3기만 듣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당연히 몰랐죠. 근데 이제 유예 때 딱 그때 이제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유예 때 교수저를 되게 여러 권 읽었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도 교수저를 제가 2권을 읽었고 그리고 경영조직론도 교수저를 2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2권 중에 이제 이 책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조직이론과 설계는 거시조직론 파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주 교재로 삼았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교재를 이제 그래도 뭐 굳이 이제 주교재와 부교재로 나누자면 저는 지금 수험서를 위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수험서에 빠져있는 내용들을 이 교수저 안에서 채워가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일단 미리 교수저 페이지 어떤 교수저 페이지를 보셔야 되는지 순서대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저 순서대로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교재가 2개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주셔야 되는, 우선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교재는 수험서다. 왜 그래야 되냐? 수험서를 먼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체계가 잡힙니다. 교수저는 목차가 굉장히 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차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형태로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 적합적이다 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흐름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풍부한 서술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읽어볼 가치가 있지만 수험 적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서를 기준으로 수험서를 위주로 수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자.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강의 소개. 그래서 인사관리와 동일하게 이 경영조직론도 3가지의 목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과목의 시스템 이해 및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조직론도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경영조직론이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시스템의 개념을 우리 아까 봤었죠. 처음에
제일 처음에 무언가를 어떤 뭔가를 개체를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위의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위의 시스템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시스템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하위의 시스템들이 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즉 이 환경으로부터 어떠한 자원을 투입받아서 하위의 시스템들이 이것을 내부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내부의 프로세스, 내부 변환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아웃풋을 환경에게 주게 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거든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이 부분에서 경영조직론과 인사관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영조직론도 조직은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어떠한 뭔가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결국 이것도 경영조직론입니다. 근데 이 내부 프로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거냐? 이 내부 프로세스를 뭐라고 하냐? 여기에서 우리의 경영조직론에 두 가지 측면이 나올 거예요. 아니다. 일단은 두 가지. 일단은 미시 조직. 그리고 거시 조직. 미시 조직은 다시 뭘로 나눌 수 있냐면 개인과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거시 조직은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따 저기 진도를 나가면서 개관 부분에서 제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크게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경영조직론이 시스템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경영조직론이 시스템인지를 알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미시조직과 거시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미시조직은 다시 개인과 집단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 뭐냐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다 뭐냐면 지금 이 시스템이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을 고려해야 되고, 집단을 고려해야 되고, 조직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뭔가를 고려해야 되느냐? 자, 개인은 뭐죠? 개인은 여기 끝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기 끝에 목표가 있어요. 개인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이 목표를 이뤄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개인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경영학의 정의 봤죠? 타인을 통해서 나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을 경영이라고 했어요. 지금 똑같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영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이 조직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조직의 차원에서. 그러면은 개인을 통해서 목표를 이뤄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개인 파트를 봐야 하는 이유예요. 그쵸? 그러면은 집단 파트는 뭐냐? 집단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집단 역학이라는 거예요. 집단 역학. 그러면은 집단 역학을 또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것을 집단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시너지는 뭐죠?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합의 관계가 아니라 곱하기의 관계를 의미해요. 시너지라고 하는 것.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과 어떤 개인을 단순히 합친 것이라고 한다면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겠죠. 왜? 개인과 개인의 합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러스라고 하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개인에 대한 충분한 연구만으로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더하기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두 명의 개인이 만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1 더하기 1은 2인데 두 사람이 모여 있는데 성과가 1 혹은 성과가 1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사회적인 태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겠구나 라고 들으시면 돼요. 사회적인 태만은 뭐냐면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조금 덜 해도 되겠지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래 혼자 1인분 몫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0.5인분, 0.5인분으로 내 성과가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건 이제 부정적인 시너지에 관한 거예요. 부정적인 집단 역학의 측면. 그러면은 긍정적인 집단 역학의 측면은 또 뭐가 있냐? 이 부분에서는 팀이라고 하는 팀 효과성 모형, 팀 구축 방법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팀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원래는 1인분 몫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합쳐서 5인분, 5인분씩 성과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역학, 집단이라고 하는 측면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은 뭐냐? 조직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조직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계속 인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조직에 어떤 목표가 있죠. 이 조직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개인들한테 자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해주면 그 일을 충실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일을 나눠주고 일을 나눠줄 거예요. 한번 아니다. 일을 나눠줄 거 그래서 전문 자, 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책임에 의해서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일을 나눠줬죠? 근데 일을 나눠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실행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죠? 관리자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 관리자 밑에 있는 종업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자고 누가 종업원이 될지를 내가 결정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다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나 실행하기 싫어. 나도 관리만 할래. 나도 의사결정만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뭘 해줘야 되냐? 분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를 거냐면 뒤에서 복잡성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얘를 사실은 이제 집권화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복집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조직 구조를 이루는 게 구조적 차원이 복집공이라고 해서 3가지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을 자 당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하세요. 그거를 이제 전문화인데 그거를 이제 복잡성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문화인데 걔를 복잡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이제 일을 나눠준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을 잘 분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권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걔를 이제 집권화라고 부른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식화라는 게 있어요. 공식성. 그래서 복집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조직의 커다란 구조가 복집공이에요. 이 3가지만 알면 돼요. 그럼 이제 공식화라는 거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일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의사결정 권한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직의 관리자거든요. 근데 조직의 관리자가 그러면은 만약에 자리를 비웠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가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도 정해져 있어. 근데 만약에 나한테 지금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떠한 예상 외의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상 외의 상황이 생겼을 때 관리자가 그 자리에 없어. 근데 관리자가 그 자리에 없어도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어떠한 A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A라는 대처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서류화되어 있는 정도, 문서화되어 있는 정도가 공식화입니다. 일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미리 서류로 만들어져 있는 정도가 공식화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하다? 이 인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시키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뭐에 이렇게 그 레이어를 쌓아가는 거냐면 개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개인이 다른 개인과 만났을 때의 이해, 그리고 그 개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하나의 구조, 세 가지의 구조, 복집공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경영조직론을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향을 미친다. 잘 와닿지 않죠? 근데 하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것들이 서류로, 문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상황에는 A라는 행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고, B라고 하는 상황에는 또 B라고 하는 행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개인의 행동이, 창의성이 뭔가 없어지겠죠. 창의성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경영조직론도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이 구조적인 차원에 의해서 집단의 측면과 개인의 측면이 변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개인과 집단과 조직이 있구나. 각각의 차원들이 다 중요성이 있구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조직론의 세 가지 파트로 개인 파트, 집단 파트, 조직 파트를 보는 거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숙지할 건데, 키워드 숙지 우리 메타언어 학습 보세요. 메타언어 학습 요거. 이것도 인사랑 똑같이 학습, 그러니까 빈칸이 채워져 있는 교재가 있죠. 그리고 빈칸이 그러니까 그 칸이 비어 있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간 부분에서 아, 이런 목차로 이루어져 있구나. 지금 이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재 편집 구성이랑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아, 이 목차 위에 상위 목차가 이거였지. 그래서 이 해당하는 목차의 세부 내용이,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이거였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 15분 먼저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6시에 시작을 하는데 6시에 딱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늦어요. 그러니까 뒤로 계속 이제 어차피 밀리기 때문에 15분 먼저 오셔서 5시 45분부터 이제 메타언어 테스트를 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착석하셔서 오시는 대로 계속 요 테스트를 보자. 경영조직론은 제가 이따 그 과목의 특징 조금 말씀드리면서 더 소개를 드릴 텐데, 인사관리에 비해서 조금 더 암기의 정교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조직론은 하나의 과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인사관리에서 이론사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설과 실험과 결론, 시사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경영조직론은 대부분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나오고 그 학자가 자신의 어떤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을 실험을 한 다음에 뭔가를 알게 돼요. 시사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영조직론 한번 이렇게 책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사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이론에 다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립한 이론에서 그 이론을 정립한 학자가 사용한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주지 못하면 그거는 오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사관리보다 조금 더 암기에 정교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다. 더더욱 메타언어 테스트가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들 경영조직론이에요. 이해도 물론 중요한데
암기가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게 경영조직론이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제 2번 목표, 키워드 숙지라는 목표는 메타 언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 끗 차이는 여러분들 뭐냐면 인사관리에서의 한 끗 차이를 만드는 거는 어떤 실무 사례들을 많이 접해보고 그래서 생각을 좀 넓혀보고 인사이트도 얻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경영조직론에서의 한 끗 차이는 뭐냐면 사례형 기출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지금 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바로 거기 이제 교재는 이제 수험서와 교수저를 우리가 병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가 뭐가 있냐면 메타 언어 테스트와 또 하나의 자료가 기출 페이퍼가 있어요. 기출 페이퍼. 기출 페이퍼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자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주차 경영조직론 기출 페이퍼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경영조직론 채점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영조직론 기출 페이퍼와 그리고 경영조직론 채점평이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 자료 있어요. 기출 페이퍼. 연기부터 우리가 왜 이런 기출 페이퍼라고 하는 거를 보냐면 경영조직론은 최근의 기출 경향이 이 기출 페이퍼와 그리고 이제 채점평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기출 페이퍼부터 먼저 보시면 이게 2022년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바로 얼마 전에 9월에 기출이 됐던 문제인데 그 기출 문제가 옆에 박스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죠? 이거는 지금 갈등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구나. 그쵸? 갈등이에요. 물음 1번을 보시면 갈등의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갈등의 발생 원인, 갈등 관리 유형, 그리고 갈등 해결 방안 혹은 갈등 조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갈등에 대해서 기출이 된 거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옆에 박스를 보시면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다른 자격사 시험에 기출이 됐었냐면 17년에 갈등의 순기능 및 역기능과 관리 방안.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물음 3번이에요. 물음 3번이에요. 물음 3번에 역기능적 갈등, 순기능적 갈등 나왔죠. 경지사에 17년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시 18년 문제. 이것도 똑같아요. 순기능과 역기능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경지사 18년에 갈등 관리의 5개 유형. 이거 뭐냐면 이게 물음 2번입니다. 다 나왔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경영조직론은 타 자격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그런 문제들을 조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료가 뭐가 있냐면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이랑 동일하게 제가 드리는 자료가 뭐냐면 중간쯤에 제가 드릴 거거든요. 조금 단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중간쯤에 제가 드릴 게 뭐냐면 기출 리스트라고 해서 행시, 그리고 경지사, 그리고 노무사 과거 기출, 그래서 20년치 해서 이것들을 제가 어떤 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었구나. 그럼 뭐냐? 그거는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경지사 17년에 이 갈등 파트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관리 방안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순기능 체크하고 역기능 체크하고 관리 방안을 체크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조직론 기출 페이퍼는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출 페이퍼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출 페이퍼를 봐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논술형 시험에서 출제됐던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거고,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주에 풀 수 있는 기출들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음 주에 출제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출 페이퍼가 따로 없을 거고,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22년 기출을 간략하게 풀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페이퍼는 뭐다? 복습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배웠던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셔서도 이 페이지도, 그래서 이 페이지도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건데, 문제 2번은 쭉 읽어보시면 얘는 뭐냐면, 의사결정자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약간 어떤 기초 지식이 있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합리성 모형이 있고 제한된 합리성 모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모형이 있는데, 합리성 모형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동물이다 라고 가정하고 모든 정보와 모든 가용 자원을 검토한 다음에 정말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성 모형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모든 정보와 모든 가용 자원을 다 검토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나의 인지적 자원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이에요. 그 내용이 이 문의 쟁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이문은 지금 22년에 처음 나온 형태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지금까지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1, 2, 3, 4, 5 다섯 개의 이 오류를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다섯 개의 오류를 파악하고 최대한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그 내용이 언제 나왔냐? 경지사 20년에 나왔고 22년에 나왔습니다. 경지사 시험이 있고 한 3주 후에 노무사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해 시험을 볼 때 경지사 22년 시험을 한번 풀어드리고 이제 시험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직관적 의사결정의 개념. 직관적 의사결정이 뭐냐면 여러분들, 직관이라는 거는 뭐죠? 이거 이제 책에 있는데, 직관이라는 거는 이 어떤 상황을 자기가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어떤 그 구조 안에, 어떤 이제 공식 안에 뭔가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스키마라고 하는 기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한적인 합리성 내용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22년 기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채점평을 한번 볼게요. 경영조직론 채점평은, 이거는 제가 그 연기를 시작할 때 꼭 요거를 드리거든요. 이거를 자료로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되게 아쉬운 게 이제는 채점평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채점평이 언제였냐면 19년 채점평.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0년부터는 채점평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전의 채점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채점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수님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답안을 본다라는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채점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노동법이나
뭐 행정이나 인사 같은 경우도 한번 그 큐넷에 들어가셔서 채점평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채점평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경영조직론은 특히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17년 채점평을 보시면 그 총평이 있죠. 그래서 총평을 이제 쭉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단순한 지식을 묻지 않고 그 바로 밑에 현실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문제를 냈다. 이게 뭐냐면 적용에 대한 문제, 적용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특히 머신러닝과 4차 혁명에서 경영 환경의 변화에 기초하여 응시생의 단순한 암기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응용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경영조직론의 이론과 실무,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이론과 실무,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쭉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적용 가능성보다 계속해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적용 가능성이라는 것보다 무엇에 그쳤냐? 단순 암기에 의한 기계적인 나열에 그친 답안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경영조직론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도 보시면 항목별 의견에서도 이 페이지에 자, 여기서도 1번 문제의 의견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일부 답안들은 출제 의도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작성했다. 전혀 어떤 이 문제를 왜 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이문처럼 22년의 이문처럼 이문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냥 그러면 사후확신 평양 쓰자. 뭐 확증 편향 쓰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확증 편향이 무엇인지 쓰는 그런 답안이 아니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왜 출제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쓰는 답안을 원한다라는 거죠. 출제 의도와 관계없이 연관시켜 설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작성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암기를 하고 기계적으로 써내려가는 그러한 종류의 답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원래 이 2문이나 뭐 1문이나 2문이나 3문이나 그러니까 되게 평이하다는 평이 많았죠. 수험생들에서, 수험 하시는 분들에서.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를 결국에 기계적으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다라는 거는 이제 아예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허수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수험을 진지하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 답안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걸 왜 물어봤는지를 그러니까 물어봤는지를 이해하고 답을 써야지 사실은 답안이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쓴 답안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제 3번에서도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사례형 문제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답변해야 한다. 지금 올해 22년에는 사실은 그 어떤 사실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사례를 풀어내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 21년까지만 해도 18년, 19년, 20년, 21년 아니다. 19, 20, 21 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1문은 다 뭐가 나왔냐면 아주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주고 사실관계들을 포섭할 수 있는 형태의 기출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좀 짚어내고 있어요. 사례를 줬으면 사례를 써먹어라. 그냥 네가 학원에서 외우고 배운 그 학원형 답안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냈는지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주어진 사실관계들을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형태의 답안을 작성을 해라 라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의견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이 문제가 왜 출제됐는지를 이해해라.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이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답안을 작성해라. 사례형 문제의 취지에 맞추어서 이 어떤 현실 응용 가능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대다수의 답안이 지금 어땠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학원에서 외운 대로. 그런 답안지를 굉장히 지양해라 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다음도 18년도 보시면 이제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채점평이. 이게 좀 교수님들이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2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공인 노무사에게는 강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응용해라. 그런데 문제가 뭐였다?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기계적인 답안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19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9년도 두 번째 줄. 19년도의 두 번째 줄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폭넓은 이해도와 응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해하고 응용해라. 이해하고 응용해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본 개념에 기계적 암기에 따른 천편일률적 답안보다는 다양한 사례의 제시, 현실 가능성들. 이게 도대체 뭐냐면 여러분들 현실 가능성이 도대체 뭐냐? 현실 적용 가능성이 뭐냐? 이 쟁점이 현실에서 조직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됐다라는 거를 내가 답을 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이문에서 의사결정에 5가지의 오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왜 냈겠어요, 교수님이?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너무나 중요한 활동인데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규범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제한된 합리성을 통해서 그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질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의 오류들을 이해하고 그 오류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 조직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써내려가는 답안. 그런 답안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누가 이 사후 확신 편향을 똑같이 썼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공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물론 경영조직론은 암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것도 인사관리랑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득을 하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름의 답을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엄청 용기 있는 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좀 어렵죠. 근데 혼자서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혹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들을 이제 뭐 조금 적어놨다가 근데 저 사람은 왜 저거를 물어봤지 나한테? 아니 당연히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되지 뭔 소리야? 이게 아니라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크게 이해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이다. 결국에는 그게 변별력이다. 누가 암기를 똑같이 써서 누가 암기를 똑같이 해서 기계적으로 써내려가느냐가 아니다. 계속 그거를 여러분들 한 2만 번쯤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구나. 좀 빡세겠는데 느낌이 좀 약간 쎄한데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강의 진도표도 이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습과 복습이 매우 중요하다. 예습과 복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흐름대로 여러분들 최대한 예습과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좀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뭐 겹치거나 조금 늘어지거나 조금 빨리 가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OT 자료 한번 보세요. OT 자료, GS 영순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 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단 1번에 자기소개와 강의소개 그리고 이제 연기의 목표가 끝났고 과목 소개도 조금 아까 제가 간략하게 좀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과 과제 계획과 마음가짐 부분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저기 이제 공부 방법에서 제가 이제 인사관리 때 나눠드린 자료가 CPLA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드리진 않았어요. 중복되니까. 그래서 혹시 그 CPLA 공부 방법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제 메일로 그거를 좀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소개랑 공부 방법은 이제 그 CPLA 보시면 되고 과제 계획이랑 이런 거를 조금 더 볼게요. 한번. 근데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 이제 연락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조금 이제 사적인 내용을 써주시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당연히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거보다 답이 조금 느리겠죠. 그래서 제가 막 실시간으로 이거를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은 좀 빨리 답을 받고 싶은 간단한 질문 용도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적이거나 길고 복잡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는 창구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카페는 이제 제가 주로 어떤 필요한 자료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이 올려둔 그런 어떤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좀 풍부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반 7명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말반에 매시간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관리 때도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마음가짐과 요거를 같이 이렇게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굳이 토, 일, 월, 화, 수, 목, 금을 다 타이트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기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연기니까 뭐 적당히 해야지. 뭐 남들보다 조금 빨랐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연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저는 진짜로 합격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연기니까 라는 면죄부를 스스로한테 주지 마시고 내가 뭐 일기 때 나 이렇게 놀겠어? 연기니까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뭐 학업을 병행할 수도 있고 뭐 직장 병행하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정을 답안지에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직장 병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점을 주십시오. 그런 거 쓸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그런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신에게 뭔가를 자꾸 변명이라든지 면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마시고 여기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정말 어렵다면 그냥 단 30분만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99일 남았다고 했죠. 12월 31일까지 99일 남았다고 했는데 99일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얻을 수 있냐면 경영조직론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인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생겨요. 인사관리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죠. 경영조직론에선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 자기 역량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 과업을 정말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를 내가 주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99일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기냐? 내가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차죠. 지금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 시작했다라고 치고 이제 막 수험을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일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해요. 왜 그래? 여러분들도 솔직히 자기한테 지금 확신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왜?
아니 이거 뭐 시작했다고 하면 뭐 1년, 2년, 3년은 금방 간다던데 내가 진짜 이거 1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 구석에서는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진짜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 거란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타이트한 과제를 드린 이유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아있는 9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과제를 수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력한 힘이 생길 겁니다. 자기 효능감. 그게 여러분들이 수험을 끝까지 쭉 지속할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힘이 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토요일날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오늘은 강의를 열심히 수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강의를 듣고 일요일날 복습을 안 하면 월요일날 공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무섭거든요. 왜 뭐가 무섭냐? 책을 펼치면 내가 모르는 게 나올까봐 무서워요. 책을 이렇게 딱 들기가 어려워요. 쉽게 마음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요일에 아주 정말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10분, 2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어제 내가 배웠던 거 그냥 한번 그냥 들쳐라도 보자. 들쳐라도 보자라고 하면서 책을 한번 일단은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겠죠? 제 얼굴이 떠오르고 또 약간 이제 이게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되게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만 많이 떠올라. 쓸데없는 얘기를 그치 내가 이제 99일 이런 것만 떠올라. 강의 내용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근데 강의 내용을 어쨌든 제가 뭐 판서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두신 거든 어떤 거든 그래서 어떤 보조적인 자료를 통해서 빨리빨리 리마인드를 한번 가볍게 해주시고 쉬셔야 됩니다. 잘 휴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과목이 4개잖아요. 노인행경. 노인행경 4개인데 제 5과목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멘탈 관리고 그리고 자기 체력 관리. 다섯 개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래서 연기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지만 그만큼 일찍 지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쉬셔야 된다. 근데 이 잘 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잘 쉬는 게 뭐지? 그냥 쉽게 말하면 잘 쉬는 거는 내가 어떨 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게 휴식이었어요. MBTI E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 친구를 만나서 놀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들어오면 굉장히 에너지가 없어지고 피곤하고 혹은 우울하게까지 하다. 그런 사람은 혼자서 휴식을 취하셔야겠죠. 그래서 잘 쉰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적인 휴식을 취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월요일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복습하시는 거죠. 토요일날 배웠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되냐면 목차 노트 보세요. 목차 노트. 자료 중에 목차 노트 있습니다. 목차 노트를 보시고 이 목차 노트가 왜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어떤 쟁점이 상위의 개념이 무엇이고 하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것을 고통스럽게 끄집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 목차 노트가. 그래서 토요일날 강의 재정리하시고 내가 이해한 대로 여백에 메모한다라는 건 이제 뭐였어요? 이거는 읽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수험서, 그쵸? 수험서를 기준으로 제가 오늘 줄치라고 했던 거,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거, 여백에 뭐라고 쓰세요 라고 했던 거 위주로 한번 쭉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짚어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대로 짧게 요약해서 거기다가 써놓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단권화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근데 단권화를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단권화라고 하는 작업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술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단권화는 진짜로 말 그대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책을 쪼개놔서 이 책을 빨리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단권화라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인데 이 단권화 작업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랑 별개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쌤 그래서 단권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권화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단권화라고 하는 게 곧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금 말한 거 제가 방금 말한 거보다 요약해서 여백에 적어놓는 게 단권화의 일부예요. 근데 왜 요약해서 적어놔야 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있잖아요. CPLA 방법에서 패러프레이징. 얘를 내가 장기 기억에 넣어 놓으려면 나한테 의미 있는 형태로 이것들을 재구성해서 거기에 써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업이 단권화의 일부다. 단권화의 일부다. 근데 단권화의 기술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 책을 축약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단권화라는 건 결국에 뭐다? 그것이 곧 공부다. 학습이다. 그래서 이 책을 축약하는 작업과 공부라고 하는 행위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단권화라고 하는 단일한 행위 하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진짜로 1기에 2기에 가서 그런 분이 진짜 많아요. 단권화를 하느라 자기가 공부를 못했대. 이제 단권화가 끝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화요일에는 그 다음 진도 범위 예습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습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진도 범위에 연필로 줄 치면서 읽는데 자 대고예요, 여러분들. 자 안 대고 그으시면 이 책 버리고 싶을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한번 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모든 걸 다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고 연필로 줄 치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 번 더 보는 거죠. 줄 쳐진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 문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어제 줄 치셨던 거죠. 화요일에 줄 치셨던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뭘 한 거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아직은 볼펜 사용하지 마시고 펜, 연필 사용하세요. 연필, 샤프. 그래서 오늘 안 나갔구나. 인사관리는 제가 이제 하나 요렇게 이제 편집되는 걸로 이제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형광펜 작업도 거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처음에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인사관리 드린 그 자료에 한번 형광펜 작업 한번 해보고 이거구나 이건가? 이게 맞나? 그래서 단권화 한번 해보고 짧게 해보고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뭔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 책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핵심적인 키워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예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습한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백에다가 적어두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너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지금 예습 나갈 부분을 내가 다 여백에다가 다 써야 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파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만, 내용만 간략하게 축약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확인을 받으세요. 이게 맞나요, 강사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사고했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저한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해주시고 목요일부터 메타 언어 테스트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메타 언어 테스트 한번 이렇게 예비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기 이제 자료가 많이 남죠, 여러분들. 메타 언어 테스트. 제가 인사관리 때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더 가져가세요. 남아있는 거 몇 개씩 더 가져가세요. 왜냐면은 여기에 내가 집에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도 하나 놓고 뭐 독서실에도 하나 놓고 뭐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도 하나 놓고 뭐 여러 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먼저 읽는 순서는 수험서 먼저 읽고 교수저 읽고 다시 수험서 읽으면서 수험서에 없는 흐름 교수저에서 체크하고 부분적으로 가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 그럼 이거 다 가필하나요? 이거 여기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강사님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수험서에서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애려고 하기는 했는데 최대한 이 수험서만 가지고 좀 수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교수저가 워낙 방대하고 풍부하다 보니까 교수저에만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가필을 해두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교수저를 읽는 시간을 내서 교수저를 읽는 그 의미가 이때 생깁니다. 그냥 나 이거 읽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읽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이 수험서 안에 녹여내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교수저를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가장 많은 연기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데프트 교수님의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좋다,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할 일은 일단 그 파트별로 인덱스 스티커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조는 수험서가 있죠. 수험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친절하게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 파트 1, 이제 3페이지에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직 연구의 기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1, 2, 3장을 다 통틀어서 이제 여기도 개관 써두시면 돼요. 개관. 중간에 있어요. 파트 1. 그리고 또 어디로 넘어가냐? 25페이지로 가면 25페이지는 성격이라고 붙여두면 되겠죠. 성격. 그러니까 능력과 성격이긴 한데 그냥 성격으로 붙여두세요. 성격.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41페이지. 그러니까 40페이지에 지각. 그러니까 41페이지에 붙여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에 붙여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각이라고 해서 붙여두시면 됩니다. 인덱스 스티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챕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챕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근데 그러면 경영조직은 솔직히 되게 챕터가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나눠야 되냐? 네, 다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막 뒤에 이제 집단 파트도 그래서 집단 나오고 의사결정 나오고 갈등과 협상 나오고 권력 나오고 그리고 조직 파트에서도 뭐 조직구조 설계 나오고 구조적 차원 나오고 뭐 동태 조직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올 거거든요. 상황 나오고 걔네들을 다 나눠야 됩니다. 챕터별로 그래서 나누세요. 챕터가 나눠져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챕터별로 다 나눠야 된다.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은 인덱스들이 여기 옆에 붙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붙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심란하니까 그냥 저는 개인, 집단, 조직만 나누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을 이루고 있는 쟁점이 되게 많고 집단을 이루고 있는 쟁점이 되게 많은데 걔네들을 만약에 인덱스를 안 해놓는다?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들 없어요. 그 쟁점을 찾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빨리빨리 찾으셔야죠. 그쵸? 그래서 인덱스 스티커로 구분해 주시고 2번 개념 정의 그거는 일단 빼시고 그거는 일단 빼세요. 왜냐면 이것도 조금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번 목차별 형광펜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수험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험서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조직의 의 있죠? 4페이지 조직의 의 1번 목차 조직의 의 있고 그 다음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목표 뭐가 있냐면 6페이지에 조직의 목표 있습니다.
조직의 의, 4페이지에 있는 조직의 의의와 6페이지에 있는 조직의 목표를 같은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꼭 초록색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같은 색으로 형광펜 표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형광펜 작업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조직의 의의라는 이 문단과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문단이 같은 수준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는 거를 눈으로 빨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목차가 조직의 개념이죠. 1번 조직의 개념 있고 5페이지에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조직 있죠. 얘네 둘을 또 빨간색이라든지 주황색이라든지 같은 색깔로 색칠해 두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형광펜 작업 요거 한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뭐 얘를 나눠서 하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쭉 해버리세요. 조금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처음에 초록 색깔 펜 딱 드시고 조직의 의 색칠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같은 이 색깔을 바꾸지 마시고 같은 수준을 다 색칠하세요. 다 색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준 조직의 개념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조직 그거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리세요. 그러면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거나 아니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조금 빨리 하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이렇게 다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번 주 진도 나갈 부분, 다음 주 나갈 부분만 내가 부분적으로 해야지 라기보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쭉 한번 보시는 거죠. 사실은 이 책을 한번. 이거 여러분들 1년 동안 보실 책이거든요. 이제부터 친해지셔야죠. 그래서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앞으로 배우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한번 눈 도장을 찍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형광펜 작업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이퍼들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그 진도를 나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붙이셔도 되는데 제가 그 매주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쟁점들을 정리해서 기출 페이퍼로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걔도 인사관리랑 똑같이 해당하는 그 장이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거기다 이제 붙여두세요. 그냥 가볍게 붙여두세요. 붙여두고 걔도 우리가 방학 때 한번 텁시다. 방학 때 한번 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뒤쪽에 추천 아이템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제 1번, 2번 강의 목차를 이제 진행을 쭉 했고 바로 진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도가 처음에 4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진도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조직의 개념. 그러니까 조직이 뭔지를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개념을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조직이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 2번은 뭐냐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조직이라면 이 2번에서는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2번 조직과 경영이다. 왜요? 경영은 아까 전에 뭐였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경영은 타인을 통하여 목표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조직은 뭐였죠? 조직은 가장 중요한 개념. 딱 하나의 개념만 남기고 다 없애자면 조직은 곧 뭐다? 목표예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조직이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조직이 왜 필요해요? 조직이 왜 필요하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개인으로서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냥 나 혼자서 내가 노무사 공부를 해서 나 노무사가 되면 돼. 이건 누구의 목표예요? 나 개인의 목표거든요. 근데 나 개인으로서, 나 개인의 힘, 내가 혼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는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룰 수밖에 없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목표인 거고 경영이라고 하는 거, 경영 조직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즉 나 아닌 타인의 힘을 빌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타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써먹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경영 조직론인 거고, 이 목표가 지금 잘 달성이 되고 있는 건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달성이 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 타인을 지금 목표가 제대로 안 됐네? 그럼 이 타인을 어떻게 다시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겠네?를 알 수 있거든요.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개론이. 그러면 첫 번째, 조직의 의의를 그래서 우리가 볼 거예요. 조직의 의의. 조직의 의의. 자, 첫 번째, 조직의 개념이 있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한번 쭉 큰 목차를 읽어볼게요. 1번, 목표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조직이라고 하는 어떠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1번의 특징이 뭐래요? 목표 지향적이다. 자, 2번, 체계화된 구조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다. 그쵸? 뭔가 이제 슬슬 느낌이 와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조직의 경계가 있어야 한다. 4번, 외부 환경에 적응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5번, 인간의 사회적 집단이다. 그리고 6번, 조직화 과정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거. 이 6개의 특징이 여러분들, 그냥 이게 특징이구나. 이게 아니라 각각의 이 6개의 특징이 모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나갈 것에 있어서 모든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을 이것들이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조직의 개념을 보세요. 조직의 개념에 1번 공동의 목표 동그라미 치세요. 목표 동그라미 치시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 동그라미 치세요. 적으로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 동그라미 치세요. 구조에 따라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동그라미 치세요. 상호작용. 그래서 여기까지 슬래시 치시고, 여러분들이 조직의 개념을 서술을 하실 때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목표와 의도와 구조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하시고 조직의 개념을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조직은 뭐다? 이 4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1번 특징 볼게요. 목표지향적이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 그냥 목표라고 쓰세요. 한번 목표라고 쓰세요. 좀 이상하죠? 아니, 목표지향적 옆에다가 목표를 왜 쓰라는 거야? 그럼 목표 옆에다가 조직 목표라고 쓰세요. 조직 목표. 그냥 목표가 아니라 누구의, 조직의 목표다. 그리고 2번, 체계화된 구조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옆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하드.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예요. 하드라고 쓰시고 조직 구조와 조직 설계라고 쓰세요. 그리고 조직의 경계.
조직의 경계 옆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걔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쓰냐면 조직 문화라고 쓰세요. 그리고 시스템 환경의 적응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시스템과 조직 설계라고 쓰세요. 시스템과 조직 설계. 시스템과 조직 설계.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집단 옆에다가 인간과 집단 역학 쓰세요. 인간과 집단 역학. 그리고 6번 조직화 과정의 산물 옆에다가 집단 역학과 동태 조직이라고 쓰세요. 집단 역학과 동태 조직이라고 쓰시고 그 옆에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동태 조직 밑에다가 학습이라고 쓰세요. 학습, 조직 학습.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옆에 쓰신 것들이 다 뭐냐면 경영조직론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에는 이러한 6개의 특징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이뤄 나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다시 돌아가셔서 목표지향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지향적. 조직은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읽을게요. 조직은 목표지향적이다.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한다. 조직의 목표란 조직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에 목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목표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한다. 행동. 동그라미 치세요. 행동. 자, 여기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도 제가 앞으로 한 진짜 16,000번쯤 그릴 텐데 조직이 있고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쵸?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조직이 뭐예요? 조직은 이 세상에 사실은 없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냐면 우리는 인간만을 보는 거고 심지어는 그 인간도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되냐면 그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조직이란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고 누가 있어야 된다? 누가? 인간의 행동.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관념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만 조직이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긴 하는데 이 목표가 왜 있어야 되는 거야?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목표가 있어야지만 네 행동이 당신의 행동이 잘된 행동인지 혹은 잘못된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 뭐가 있어야지만. 목표가 있어야지만.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배우실, 다음 주부터 배우실 개인 파트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개인 파트라고 하는 거는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뭘 배우는 거냐면 저 인간이 저 행동을 왜 했을까를 이해하는 활동이 개인 파트예요. 개인 파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전에 잠깐 보셨죠? 성격이 있고
성격이 있고 지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학습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개인 파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격에 따라서 그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을 공부하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자기가 지각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막 다르게 해.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해. 학습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파트를 보는 거예요. 개인 파트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뭐다?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이 개인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의 본질은 인간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목표라고 하는. 우리가 도착할 지점이 있어야지만 그 인간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통제할 것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체계화된 구조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 조직은 결국에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거예요. 근데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조예요. 지금 빨간 펜들 위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이 곧 구조라고요. 구조고 지금 조금 어렵지만 그냥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조직 구조를 목표 달성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 구조 설계라고 불러요. 설계는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설계를 진짜로 오르가니제이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디자인, 설계. 이게 뭐다? 지금? 그게 두 번째고, 조직 구조와 조직 설계라고 제가 쓰라고 했죠.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제, 통제하는 방법을 구조라고 부르고, 그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된, 디자인된 것을 조직 구조 설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냥 조직 구조만 남기세요. 이거 아까 전에 간략하게 설명했죠. 어떤 인간이 일을 얼만큼 하는지, 전문화된 일을 하는지 아니면 확대화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는지 일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 일을 할 때 정해져 있는 어떠한 특정의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인간의 행동이, 통제의 방법이, 양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조 때문에. 이게 두 번째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라고 쓰여져 있고 조직 문화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조직의 경계 읽어볼게요. 조직의 경계는 내부에 있는 요소와 외부에 있는 존재하는 요소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조직화의 필수적인 특성이다. 조직화되어 어떤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 조직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조직의 경계. 제가 조직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조직과 어떤 조직을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선이 아니에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어요. 아니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조직이라고 부르나요? 조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문법이 없어요. 문화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동을 비가시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 통제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제인데, 그 기제가 결국에는 나의 조직과 다른 조직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경계를 만드는 게 결국에 뭐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문법으로 말하고 같은 문법으로 일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문화가 되는 거고 이게 내 조직과 니네 조직을 구분하는 경계다. 그게 뭐다? 그게 조직의 문화다. 우리 막 이제 우리는 노무사 조직이죠. 우리는 노무사 조직이고 세무사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합격하고 이러면 다른 자격사들과의 모임도 좀 자주 있거든요. 이제 막 세무사들이랑 만나서 놀아요. 논 적 있거든요. 놀면 이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리고 이거 약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뭔가 업역을 더 가져가려고 싸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하기 싫어하거든요. 막 이제 약간 뭐 4대 보험 이런 거. 이거 막 여러분들은 막 착각하죠. 막 4대 보험 막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아니라 너네가 좀 가져가면 안 되냐? 니네가 좀 해. 그리고 굉장히 실무에서 서로 협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직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조직을 경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명백히 지금 조직의 경계는 존재하죠. 서로 존재하는 이유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사고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즉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조직은 절대로 융합될 수 없어요. 경계가 뚜렷하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외부 환경의 적응. 자, 이거 이따가 제가 이 그림 똑같이 그릴 건데 조직이 있고 목표가 있죠. 조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시스템. 조직이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환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환경을 이것도 여기 지금 구조적인 차원을 제가 말했으니까 환경에는 어떤 환경들이 있는지 써드리면 환기규 전건이라고 하거든요. 환경. 그러니까 환경 안에,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단은 공부를 해야 돼요. 환경의 불확실성과 동태성을 처음에 파악을 해야 돼서 일단 환경. 그리고 기가 뭐냐면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규가 뭐냐면 규모라는 환경. 그리고 환기규 전 뭐냐면 전략. 건 뭐냐면 권력. 환기규 전건이라고 하는 일단의 5가지의 부분의 환경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연히 따지면 이제 4가지 부분의 환경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나눠 놓을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왜 고려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봤던 거 뭐예요, 여러분들? 인사관리. 제도적 차원이랑 얘가 비슷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제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서비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겠어요? 이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조 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이윤을 가장 잘 창출할 수 있겠어요? 공장을 일단 돌리고 있죠.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고정비를 뽑으려면 일단 이 고정비랑 그리고 변동비를 고려해서 최적의 생산량을 계산을 해서 그 생산량대로 종업원들이 움직여줄 수 있도록 약간 통제를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통제를 하는 게 필요해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 제조. 여러분들 공장장이에요, 공장장.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 많이 맡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줄여야죠. 그쵸? 일을 줄여야 돼요. 전문화를 시킬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 자기 판단이 필요 없어. 왜? 기계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의 부품처럼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동할 모든 상황적인 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은 미리 문서로 정해져 있겠죠. 이게 뭐다? 환경을 고려해서 조직 구조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일단 크게 오늘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듣고 잃어버려도 돼요. 얘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계적인 조직 구조라고 부를 거예요. 반대로 얘는 유기적인 조직 구조죠.
지금 뭐가 달라진 거예요? 환경 때문에 조직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환경 때문에 그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환경을 고려해서 조직의 구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의 행동이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그 구조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환경과 구조 간에,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러분들 상황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이지만 얘를 상황적 차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과목 안에서는. 얘를 구조적 차원이라고 부를 거고, 이 상황과 구조 간의 적합성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라고 보냐면 상황과 구조 간의 적합성이 있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봐요. 상황과 조직 구조 간의 적합성. 핏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시스템과 조직 설계다. 조직 설계라는 건 이제 뭐였어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조직 구조를 변형시킨 거, 디자인한 거. 그래서 4번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과 즉 환경에 대한 고려와 조직 설계라고 하는 개념을 쓰라고 한 이유다. 그리고 5번은 뭐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조직은 인간과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쓰여져 있죠. 조직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인간, 그쵸? 인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의 인간을 쓸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인간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들의 사이에 뭐가 발생을 해서 이상한 상호작용을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뭐 집단 역학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 역학이라는 건 결국에 뭐다? 얘는 또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떠한 시너지를, 즉 집단이 단순히 개인의 합이 아니라 개인의 합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개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하는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인간과 집단 역학, 인간과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조직의 구성 요소,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6번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6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쭉 읽어볼게요. 자, 와이크에 의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서 부여받게 되는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고, 어렵죠?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조직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행위자들 사이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조직화의 과정, 동그라미 쳐보세요. 조직화의 과정. 조직화의 과정. 그리고 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조직의 경계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서 두 번째 줄에 이러한 경계는 조직화의 필수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이러한 경계는 조직화의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니 그럼 뭐지? 조직화의 과정이 또 뭐고? 경계가 문화인데 조직화의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의 흐름이 지금 이 정도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행위자들 사이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조직화의 과정이다. 즉, 행위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행위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주고받으면서 뭘 얻게 되냐면 공통적 해석을 얻게 된대요. 공통적 해석을 얻게 된대요. 그리고 그 밑에 각 주로 달려있는 부분을 보시면
현저하게 상호 연관된 행위를 통해 모호성을 감소시키는데 그 타당성이 합의된 문법. 합의된 문법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합의된 문법. 합의된 문법.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조직화라고 하는 개념이 저기 뒤에 나올 거예요. 조직 이론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건데 얘를 지금 여기서 잘 이해하고 가면 되게 좋은 게 이 조직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큰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거시적인 것들이 보일 텐데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조직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지 1, 2, 3, 4, 5, 6을 쭉 지금 여기에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6번이 뭐예요? 조직화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직화의 과정. 그러면은 핵심적인 단어들만 먼저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뇌리에 남았던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조직화. 일단 이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쵸? 개념이 뭐 조직이면 조직이고 조직화면 조직화지 조직화 과정은 또 뭐고 이게 무슨 뭐야 문법이 무슨 말이야 이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조직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조직은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고 사실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누가 있는 거냐면 인간이 있거든요. 인간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인간들을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모여있는 인간들을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 목표와 구조와 의도와 상황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인간들을 조직이라고 부르자라고 우리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화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아주 특징적인 단어 제가 이거를 동그라미 치라고 했었죠. 뭐냐면 서로 공통된 해석을 주고받는다. 너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맞지? 이거 너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공통된 해석을 주고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된 해석을 주고받아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 문법을 합의했어. 우리 조직에서는 이게 이거야. 우리 조직에서는 A가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는 A가 B야 라고 하는 우리끼리 합의한 문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 그럼 조금 더 어려워질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직에는. 왜? 다른 인간들이 나처럼 생각을 안 해. 그쵸? 우리가 한 가지 어떠한 행위를 보고도, 한 가지 사건을 보고도 이 인간, 가, 물, 병, 정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은 A를 A라고 생각을 하고 갑은 A를 B라고 생각을 하고 병은 A를 C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목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통일된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A는 우리 조직에서는 A는 B야. 너도 B야. A를 보면 B라고 판단해야 돼 라고 하는 공통된 해석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자, 이제부터 A는 B다. 다 알았지? 모두 알았지? 모두 인지했지? 우리가 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을 합의 내린 거예요. 그게 조직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조직 목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춤추고 누구는 노래하고 누구는 일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해줘야지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구조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심리 그리고 자신의 역량, 자원을 발휘하는 과정에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당하는 사건을 똑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공통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조직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질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강사님 그만 가세요. 그만 어려워지세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무릎을 치면서 그때 왜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알 수 있어.
조금 처음만 어렵지 나중에 가면은 너무너무 쉬워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해석을 하고 합의된 문법을 통해서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언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만약에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이에요. 반복적으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통, 옛날에, 과거에 어땠어요? 대체로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환경, 없었던 상황, 사람끼리도 비슷하고 심지어 환경도 매우 안정적인 환경이었어요. 큰 변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하면 돼. 근데 이 환경이 어떻게 되는 순간, 불안정적인 환경이 되는 순간 뭐가 매우 중요해지냐면 이 사람들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환경이 불안정적일 때. 그래서 이 불안정적인 환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이미 알 수 있어요. 카오스 환경이라고 불러요. 너무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똘똘 뭉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직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디 나오냐? 이 개념이 여러분들 이 조직화를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 학습에서 볼 겁니다. 조직 학습.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공통된 해석을 주고받고 합의된 문법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이걸 조직 학습이라고 불러요. 아, 이거를 빼고 나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왜냐면 이건 알거든요. 불안정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카오스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조직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왜? 그건 알 수 있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뭔가 변화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 조직이 소멸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직 학습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조직 안에서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공통된 해석을 나누고 우리 조직 안에서 합의된 문법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직 학습이 나오는 거고 조직화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조직화가 경계,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 어떻게 해석하는지, 너가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뭐가 알려준다? 문화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가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울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것만 지금 다 충분히 이해해도 이게 경영조직론이구나. 이게 끝이에요. 정말로. 이게 시작이자 이게 끝이다. 그래서 일단 크게 개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잠깐 쉬시고 8시에 시작할게요. 15분 쉬시고 8시에.